네, 안녕하십니까. 백세인생 시청자 여러분, 오늘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그 두 번째 시간, 칼슘, 비타민 D, 자일리톨, 그리고 글루코사민 과연 효과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당시에 약 23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고 판매가 되어 왔습니다. 이 230종 중에 그 효능에 대한 근거 수준으로 봤을 때 4단계의 기능성의 등급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기능성 등급이 바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이 등급에 속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골다공증 그리고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칼슘과 비타민 D,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자일리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활성 기능 1등급에 7종이 있는데요. 글루코사민을 비롯해서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슘과 비타민 D, 자일리톨 그리고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칼슘제 복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칼슘 그리고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 학회에서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많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약으로 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17년도에 미국의 의학 분야의 최고의 의학학술지 중에 하나인 미국 의학협회지 혹은 미국 의사협회지라고 불리는 자마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미국 의학협회지에 33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거 수준 피라미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두 편의 임상시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메타 분석 방법을 이용한 논문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는 단독이든 아니면 복합으로 사용하든 아쉽게도 골절 위험성을 낮추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이보다는 조금 일찍이네요. 2010년도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의학 학술지 중에 하나인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BMJ예요. 마찬가지로 메타 분석이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임상시험 중에서 15편을 전체 임상 메타 분석에 포함했는데 이 중에서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은 가짜약, 의약을 복용한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심근경색의 위험이 27%가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칼슘 보충제를 골절 예방이나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먹는 임상시험을 하는데 이 임상시험의 자료 중에 심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의 위험에 대한 보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7편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2, 3년 후에 칼슘 보충제는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메타 분석도 또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라는 게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로 시행된 메타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몇 년 전에 가장 최근까지 나온 임상시험을 전부 다 종합해서 저도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언츠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나온 13편의 임상시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메타 분석보다도 그 포함된 임상시험 숫자가 가장 많은 건데요. 13편의 임상시험을 제가 종합해 봤더니 그 결과 칼슘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15% 높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정리해 보면 2017년도에 칼슘이나 비타민 D는 골절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연구 결과에 주목하면서 진료 지침을 아마 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개정이 안 됐지만 저는 미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D도 칼슘이랑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비타민 D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요, 비타민 중에서도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으로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장 내에서 칼슘을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해서 이 칼슘과 인의 혈중 농도를 잘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뼈의 무기질화, 뼈가 딱딱하게 굳을 수 있도록 해주는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들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조절, 면역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서 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성 호흡기 감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타민 D가 우리 몸 안에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안에 무기질화가 덜 되기 때문에 원래도 뼈 안에는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이 구멍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름을 골다공증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골다공증이 잘 발생해서 쉽게 골절이 되고요. 그리고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타민 D 그러면 그 적정 섭취량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비타민 C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비타민 C를 하루에 100mg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숫자 100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 제품 중에 비타민 C를 함유한 그 드링크류 이름이 500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500의 의미가 뭐냐면 비타민 C가 500mg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 병에 하루 권장 섭취량의 5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나 영국에서는 하루에 비타민C 일일 권장 섭취량이 우리보다 40%밖에 안 되는 4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45mg이고요. 미국도 90mg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장 권장 섭취량이 높은 100mg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마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일 권장 섭취량의 개념은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질병과의 관련성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해당 사람들이 섭취하는 양이 있다면 그 해당 사람들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순위를 봤을 때 100명 중에 2.5등에 해당하는 사람들, 97%에서 98%를 만족시키는 그 양으로 높게 설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국 하버드 의대 맨슨 박사는 현재까지 비타민 D의 적정 수준 혹은 적정 섭취량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일단 혈중 비타민 D 적정 수준이란 것은 바로 하루에 섭취하는 평균 필요량 그리고 일일 권장 섭취량에 상응하는 혈중 농도를 가지고 정해진 것인데요. 100명을 놓고 건강한 사람들 100명을 놓고
가장 적은 양을 섭취하는 사람부터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는 사람 순서대로 해서 그래프, 곡선을 그려보면요.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 있으면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2.5%, 상위 2.5%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고 이러한 섭취량에 해당하는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20이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중 농도, 피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 농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결핍이나 부족으로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일 권장 섭취량은 그냥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야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이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적다고 해서 그것이 결핍이나 부족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일 권장 섭취량의 개념이 사실 만들어진 건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0년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영양 섭취가 좋아야 된다는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1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의 섭취량을 다 조사해 봤을 때 가장 적게 섭취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섭취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2.5%에 해당하는 높은 섭취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정도는 먹어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일권장 섭취량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의학을 하는, 임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일권장 섭취량이 개념이 정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을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표준 체중의 범위를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질병의 사망이나 혹은 질병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체중을 BMI,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는지 그 절단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만을 정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질병의 예방 측면에서 25를 기준으로 해서 비만을 정의했고 서양인의 경우는 사망 등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이 되게 되면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질병의 발생 위험이나 사망률을 확인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높아지는지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의 발생이나 사망과는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100명 중에 97.5%를 만족시키는 양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의 발생이나 건강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기준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이 최소 서양인도 30-40%에서 많게는 60, 70%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혹은 3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약 80에서 90% 그리고 성인 여성의 90% 이상은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복지부 유관 단체인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비타민 D 결핍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선별검사가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혈청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다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비타민 D를 보충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사망률뿐만 아니라 골절,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유병률, 우울증, 낙상 이러한 대부분의 질환에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서 비타민 D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 10명이 있다면 이 10명이 피 검사를 하면 10명 중에 8, 9명은 전부 다
20 혹은 3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흔히들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거나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타민 D 결핍은 잘못된 진단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비타민 D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타민 D 보충을 설령해서 골절 예방과 낙상을 목적으로 먹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최근까지 나온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봤을 때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은 선전에서도 나오는데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초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일리톨 껌군과 자일리톨 없는 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씹게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충치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두 그룹 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사탕, 자일리톨 사탕의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자일리톨 사탕을 먹은 군이 가짜 약에 비해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상반될 때는 어떤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메타 분석이 필요하죠. 종합하는 메타 분석. 그래서 실제 2015년도에 1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10편의 임상시험 중에서 한 편만 질적 수준이 높고 대부분의 7편은 질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일리톨이 치약보다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잘 아시죠? 주로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정상 관절은요,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뼈가 바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약간 뼈가 떨어져 있고요. 이 안에 액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뼈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말랑말랑한 뼈,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연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골이 나이가 들거나 혹은 많이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둘러싸고 있는 연골 끝부분이 많이 삐죽삐죽 닳아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연골의 구성 성분이 뭐냐 봤더니 대표적으로 글루코사민이랑 콘드로이틴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연골 성분을 우리가 먹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바로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임상시험도 나왔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연구들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글루코사민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의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생리활성 기능 1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골관절염 환자에서 과연 글루코사민 그리고 콘드로이틴이 효과가 있는지 기존에 나온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3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습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메타 분석을 했죠.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37편을 종합했을 때 글루코사민은 가짜약에 비해서 통증도 감소되고 관절 기능도 향상되고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효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이 안에서 다른 분석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즉 연구 37편 중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을 제조한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연구끼리만 따로 메타 분석을 해보고 제조회사랑 상관없이 연구한 그 연구들만 따로 종합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글루코사민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시행된 연구들은 효과가 있는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임상시험도 모든 임상시험이 다 제대로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질적 수준이 높은, 점수를 잘 받은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들만 종합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고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글루코사민은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와 연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봤을 때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현재 부족하다. 그래서 2012년 초에 글루코사민은 보건급여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기능식품 생리활성 기능 1등급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등급제도는 2017년 후에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글루코사민은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개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능에서는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이러한 4가지 건강기능식품은 안타깝게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칼슘이나 비타민 D, 자일리톨, 글루코사민을 먹고 있다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뼈 건강을 위해서는요, 햇볕을 하루에 10분 정도 이상만 쬐시고 얼굴은 가려도 됩니다. 팔다리는 노출한 상태에서 10분 정도 쬐시면 충분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형성이 됩니다. 칼슘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면 될 거고요. 충치는 칫솔질 열심히 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이에 대한 치료약은 이미 입증된 그런 치료약이나 치료법들로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건강기능식품을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효과가 정확히 입증된 게 없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질문도 꽤 많이 받아요.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는 골다공증 치료 약물들이 다양한 것들이 이미 입증되어서 우리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는 칼슘이나 비타민 D는 먹지 마시고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요. 홍삼, 백수호, 그리고 오메가3, 네. 크릴 오일 이 4가지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